연예가 궁금한 이야기들 풍문으로 들어쇼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낯선 두 남자분이 이 가을과 함께 아주 잘생긴 두 분이 풍문쇼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BJ한국 유시혁 기자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 공부 도와주는 공부의 신 대표 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학부형을 둔 시청자, 특히 엄마들이 진짜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요즘 제가 학생들 도와주는 일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연예계를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네, 제가 진짜 배우려고 왔어요, 여기. 배우려고. 요즘 실검에 계속 병역특례법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고개를 드는 이 병역 논란,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 그 지난주에 그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그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글이 올라왔는데 네. 그 내용이 손흥민 선수 같은 운동 선수들은 국면제 혜택을 주면서 왜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한테는 국면제 혜택을 안 주냐? 국위 선양을 하는데도 네. 예.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뭐 빌보드 차트 9번이나 올라왔었잖아요, 1위에. 1위로. 네. 그 미국처럼 굉장히 큰 나라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정말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지만은 그래도 빌보드 차트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도. 사실 가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스포츠, 문화예술인들의 한류 열풍 이게 대단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민감한 군 문제가 끼어 있다 보니까요. 평소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젊은이들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국위 선양에 관련된 그런 사회적 이슈다 보니까 손흥민은 되는데 왜 방탄소년은 안 되냐? 라는 그런 이슈로 지금 병역특례법을 놓고 뭐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네.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병역특례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저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병역특례법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년도에 제정됐어요. 우와,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7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개정이 돼왔고요.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3위까지,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1등을 해야 되고요. 금메달, 네. 그리고 예술 분야도 있습니다. 이제 국제 예술 대회에서는 2위까지가 이제 해당이 됐고, 국내 예술 대회는 이게 좀 웃긴데 1위를 해야 되는데 1위만 하면 안 돼요. 1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면제인데 사실 완전 면제는 아니고요. 4주 기초 군사훈련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야 뭐. 예, 이 군면제가 확실하게 좀 시행된 거는 바로 박정희 전 정권 시절에 네. 이때 이제 73년도예요, 이게. 나라가 너무 어려웠었던 시절이었는데 스포츠 선수들이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알리는데 그래도 군면제 시켜주자. 그리고 돈들 벌게 해주자. 그런 차원으로 73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요. 예. 사실 국위 선양한 분들이 정말 큰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적당한 혜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병역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게 딱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번처럼 큰 논란이 된 적은 사실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아시안 게임에 조금 논란이 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아니 그렇게 되면 방탄소년단 같은 국위 선양을 하는 이 사람들은 왜 안 돼라고 되는 거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수들에서 군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말이 없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군대에 가면 안 된다. 내가 군대에 가겠다. 이런 팬들이 많아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네. 왜냐? 손흥민 선수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었고 실력도 대단하고 향후 대표팀을 10년간 끌어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얘기가 나오는 선수가 바로 이제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예요. 이 선수가 왜 나오냐? 원래는 이제 경찰청에 입대하고 돼 있어요. 근데 몸에 문신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입대를 못해요. 근데 같이 입단했던 이대훈 선수는 문신을 지우고 입대를 해요.
그리고 상무는 이제 문실이 있어도 받아주거든요. 근데 오지환 선수가 거기 지원서를 넣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안 게임에 한번 전념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저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지환 선수는 또 실제로 아시안 게임에 거의 뭐 대주자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이전과 또 다르게 이제는 국민들이 조금 목소리를 많이 내는 시대가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국민 청원까지 갔었고요. 논란이 되자 병무청장이 그 2018년 아시안 게임 병역 특례자에 한해서 이 관한 논란에 대해 체육 예술 영역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밝혔고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포함해 이 성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 선수권 대회는 더 힘들죠. 엄청 큰 건데도 거기에는 병역 특례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문제예요. 굉장히 여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94년도에 이제 이창호 바둑 기사님이 군대를 가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여론에서 이창호 그 기사를 왜 군대 보내냐 그러니까 갑자기 군대 면제를 시켜줍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보면 2002 월드컵 4강 갔잖아요. 이때도 원래 월드컵은 병역에 전혀 혜택이 없는데 그랬다. 맞아요. 16강에 올라가자마자 여론이 갑자기 들끓어요. 그러면서 빼줘요 진짜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여론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많은 이들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게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인데 왜 올림픽이나 월드컵만 가면 16강도 못 갈까? 아시안 게임이 진짜 큰 행사고 우리 관심이 엄청 많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좀 격차가 있더라고요. 아까 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큰 관심이 뭐 있진 않아요. 병역에 걸려 있지도 않고 하니까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돈 문제가 있어요.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예. 이제 왜냐하면 뭐 해외파 선수들 일본에서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그 대회 참여를 하면 몇 주 동안 경기를 못 뛰잖아요. 네. 그럼 벌써 주급이 막 몇 억, 막 수억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개인도 참여하기가 좀 머물거려진다 이거죠. 일본 그쵸. 선수들은. 그리고 여기 뭐 뛰다가 예를 들어 부상이라도 나와서 몇 개월 쉬어. 그러면 그러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도 군 면제라는 혜택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이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군대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거에 초점을 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부분보다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뛴다는 것 태극기를 보면 아직도 마음이 뭉클하다라는 이야기를 더 중점적으로 할 정도로 참 아시안 게임에 대한 그 순수한 의도 나라를 위한 마음이 참 많이 오해는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이 된 축구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와일드 카드인데 이 선수 뽑았을 때 굉장히 말이 나왔어요. 인맥이다. 왜 뽑냐? 감독의 인맥이다. 근데 9골을 넣었잖아요. 잘했잖아요. 9골 넣으니까 싹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를 또 뽑고 잘하면은 또 없어지는데 그 선수가 논란이 있었는데 못하면 더 그 논란이 얘기예요. 커지더라고요. 예, 열심히 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조차 안 보이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지. 개인적으로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책임감과 그런 사명감을 갖고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특히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참가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 문제와 결부시켜서 누군 병역도 면제됐어, 뭐 했어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폄하라기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도 눈에 봤을 경우에 이거는 목표가 있다. 특정 목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거지. 사실상 그 이번에 받은 사람들 때문에 정작 정말 나이가 더 어리고 또 미래가 창창한 선수들이 오히려 그 후배라는 이유로 밀렸을 수도 있다는 맞아요. 저는 상황도 맞아요. 생각해요. 아,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요. 그 친구들의 발판이 돼서 나중에 갈 수 있는 건데 그 올드하신 선배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게 꼭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대회나 사회나 이런 데서도 너무 흔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앞서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을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이제 기존의 실권자들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어느 정도의 입장을 밝혀주던가 얘기를 했어야지 이게 계속 선수한테만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또 이제 같이 나갔던 선수단이 남자 선수가 이런 혜택을 받는데 도대체 여자 선수들은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꼭
파고들면 또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럼요. 남녀 공통으로 연금과 포상금 혜택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 선수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고요. 남자 선수들에게만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럼 여자 선수들에게는 나중에 출산할 출산해서 때 아들 그런 낳으면 아들이 혜택을 대신 한 번 뭔가- 안 가기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보통 출산과 우리가 군대를 또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보통 그럼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네. 군대와 출산을 많이 묶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 선수들이 나는 비혼주의자야, 나는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또 끝까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가족 중에 형제가 아니면 그럼 내 남편. 거를.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그거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렇게까지 가면은 정말 아니, 다들 그러니까 굳이 형평성을 논하자면 이렇게 가면 여자 남자 똑같이 국방 의무를 절하라는 얘기까지가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복잡해집니다. 저희 풍문 식구들은 다 이제 군필자시잖아요.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 합류한 선수들이 군 면제의 수단으로 활용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오늘 주제를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좀 억울하시다. 나도 가장 인기 있을 때 막 정말 집으로 막 초콜릿이 막 초콜릿이 날라 들어오고 막 그때 막 학종 종이야? 있죠. 날라 들어와가지고 냉장고를 더 사고 막 집을 평수를 넓혀야 된다 막 이랬었는데 그럼 군대를 갔어요. 경력 단절이 됐잖아요. 어쨌든 전 연애사병도 아니었지만 갔다 왔더니 뭐 휘재하고 병역일은 막 다 떠 있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도 다시 네네. 그랬지만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박탈감이라는 왜 쟤는 안 가고 나는 가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니면 유예해가지고 30살 이후에 가게 해주든지 뭐 이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 그것도 아니고 이게 갔다 온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병역 문제를 매일 겪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이제 학생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시 실패해요. 그럼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럼 사수생부터는 없어요. 그냥 장수생이에요. 그냥 왜냐면 삼수까지가 이제 남학생들은 그 군대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뭐 군대 갔다 오면 사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런 어떤 뭐 학생들도 너무나도 불쌍하고. 자 그렇다면요 방탄소년단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청원도 진행되는 중이고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어떻게 보면 한국을 알리는데 국위 선양하는데 이게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면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됐고 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1억 명 이상은 된다고 해요. 네, 미국 빌보드에서 한 해에 2번 정상을 밟은 건 비영어권 가수 중에 방탄소년단이 처음이에요. 예전에 2014년에 영국 그룹 원 디렉션의 사례가 있었지만 방탄소년단 보면 한국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첫 주 판매량이 올해 미국 주간 앨범 순위에 3위에 올리기도 했죠. 네. 대단하네요. 그 대단하긴 정말 대단한 게 빌보드 차트는 그러니까 꿈을 아예 안 꿨어요, 사실은. 그럼요.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다, 1위를 한다, 이거는 그냥 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는 진짜 대단하죠. 근데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병무청이나 아니면 또 국민들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한국 가수가 한다라는 게. 자, 이게 예전에는 번복이가 없었고 전혀 꿈도 꾸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대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설마 한국 가수가 전 세계 1등을 하랴라는 케이스를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조항 자체를 만들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뭔가 깊은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국위 선양했다고 그러지만 군대도 안 가고 해외 투어하면서 돈도 벌고 꼭 먹고 안 먹고 너희들은 다 하고 내 아들은 군대 가고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우리가 이쪽 계통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에 정말 피나는 노력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단순히 이거예요. 아 나도 박수홍처럼 연예인 하는 건데 그럼 이건 똑같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 길을 밟아오고 국위 선양을 했다 그러지만 그게 물론 빌보드 1위처럼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딱 띄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 뭐 노력하고 실력 있는 뭐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룹이라고 해도 국위선양을 어떻게 그걸 그렇죠. 증명.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예를 들어서 빌보드에서 1위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보드는 기준이 되게 음악 중요해요. 차트 아니에요? 미국 예를 들자면 빌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찾으면 되는 거다 이거죠.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콩쿨 뭐 이런 것들은 심사위원이 있고 그쵸. 경기 룰이 있는데 빌보드 차트는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군면제한다는 거 생각한다면 그 나이대에 춤 못 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군대 가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경기 규칙이 있고 심사위원이 있고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좀 기구가 있고. 빌보드 차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빌보드 그거잖아요. 거기 안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저기 아랍권에 이란에서 시청률 70%를 맞아요. 달성한 드라마예요. 맞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시청률 50% 이상이면은 주인공 군 면제. 뭐 그런 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뭐예요? 거예요. TV 없는 거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되는데 몇백만 인 들면 면제. 뭐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능인도 뭐 한 번에 10번 웃기면 면제 이런 걸 썼거든요. 뭐야 그게. 방탄소년단은 소년일 때 모습이 정말 활동할 수 있지. 그렇죠. 방탄청작년단. 방탄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작년단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유예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융통성이 가능한 그런 특혜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반인들도 일반 그러니까 비연예인들도 똑같이 가장 해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럼.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 초반이에요. 그럼 국위선양이라는 것 또한 기준이 사실은 제가 해외 나가면은 가장 이 우리나라 대단하다 느끼는 건 사실 기업이거든요. 네. 뭐 이제 뭐 여러 이제 대기업들 보면은 그거 딱 보면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 뭐 예를 들어 연구원들도 지금 군대 면제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러면 지금 끝도 한도 없죠. 아니 근데 국위선양 그렇게 따지면 게임적으로는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한국 선수들이요 원래 해외 나가잖아요 근데 다 쓸어요 근데 다 한국 선수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막 국위선양했으니까 특히 오히려 그 게임 치는 친구들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군 문제하고 많이 접질러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군대를 하여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근데 방탄소년단 공식 팬클럽이죠. 아미 측에서는 또 다릅니다. 군 문제에 대해서 방탄소년단과 이렇게 엮지 마라.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불쾌하다라고 얘기하고 팬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 오빠들 끌어들이지 말라. 방탄소년단이 원치 않는 논란에 휩싸이는 걸 강렬히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리서치 회사에서 이것과 관련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들고 왔는데요. 네. 병역 특례를 늘려야 할지 아니면 좀 줄여야 될지 관련 여론조사였어요. 네. 근데 양쪽 의견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그냥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에게 병역 특례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찬성 의견이 47.6%였고요. 네. 이거는 과도한 특혜다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43.9%니까 굉장히 팽팽한 거죠.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네. 찬성적이 조금 많았네요. 네. 예. 병역 특례는 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이렇게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게 돼서 이런 범인 자체를 좀 그래도 물론 뭐 저 국경은 우리가 지켜야지만. 지켜야 되고 국경 수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라를 하려면 어쨌든 군인은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시대 상황에 맞춰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손보지 않으면 2년 뒤엔 2020년 도쿄올림픽 있잖아요. 2022년엔 또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어요. 네. 이런 똑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족 때문에 구설에 오른 스타들. 박명수 아내 한수민. SNS 라이브 중 손가락 논란. 아내의 실수에 박명수도 책임 있다. 아버지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톱스타 박보검. 8억 원 갚지 못해 파산 신청한 속사정은. 탤런트 최여진 어머니. 국가대표 기보배 선수 저격글 논란. 아무 죄 없는 최여진까지 비난받았어야 했던 이유는.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박혜미 남편 황민. 남편의 선처 바라지 않는다. 박혜미 눈물로 심정 고백.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자, 가족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고요. 최근 스타들이 그런데 이런 가족 때문에 큰 괴로움에 빠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타들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타의 가족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만나실 수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박혜미 씨 TV에 뭐 남편과 아들이 함께 나왔던 그래서 또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 때문에 연일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네. 남혜연 기자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지난 8월 27일 오후 1시 15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강병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박혜미 씨 남편이 몰고 가던 차량이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당시 차에는요, 그 운전자 외 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살의 A씨 그리고 33살의 B씨 2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박혜미 씨 남편을 비롯한 3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난감할 거예요. 근데 박혜미 씨의 성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네, 박혜미 씨스럽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실 기자들도 놀랐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공식 입장을 한번 내거나 한 번 다른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했으면 그 다음 하나거든요. 근데 모든 매체와 다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서 아마 그날 다들 그 초록창 보면 굉장히 의아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새벽에 듣고는 밤새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도 완전히 공황 상태였잖아요. 전 남편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예 안 봤어요. 제가 저도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네, 안 갔어요. 저는 아예 안 갔어요. 전혀 내가 가면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내 입에서. 너무 고통스럽다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선처를 부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데 바로 선처 없이 벌을 달라.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딱 박혜미 씨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가족의 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남편의 그 운전하는 모습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칼치기 하는 모습이 담겼더라. 나는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그 황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라고 했는데 이 정도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 건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04%는요 바로 면허 취소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식의 신체 변화가 생기냐면요 0.02%면은 그때부터 사람 좀 맛이 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0.05%가 되면은 청각이나 시력이 현실이 이제 저하되거든요. 현저히 떨어지는데 0.05%면은 이 반응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0.1%가 되면은 반의 반.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4분의 1 정도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술을 얼마나 마셔야 이 수치가 나오는 건지. 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보통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 0.104% 정도면 소주 한 병 반 정도 정말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0.05% 아까 얘기하셨는데 0.05% 같은 경우는 체중 60kg의 그 건장한 남자 같은 경우가 소주 2잔, 맥주 500cc 한 잔 정도 마신 정도. 마시면 바로 아예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그러네요. 아까 그 이제 박혜미 씨 남편 같은 경우는 0.104%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술을 깨는데 한 10시간 정도 계속 차 사이를 뚫고 가다 마지막에 갓길에 있는 25톤 트럭을 들어갔거든요. 칼치기도 문제였는데 이제 음주운전까지 했으니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그렇죠. 와 피해가 더 컸구나. 네, 궁금한 게 그 칼치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제 차가 있으면 껴드는 그러니까 빨리 달리기 위해서 불법 주행을 하는 은어적 표현이거든요. 칼같이 끼어든다. 그래서 네네, 칼치기죠. 네.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이런 칼치기 범죄도 사실은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칼치기도 그 2016년부터 난폭 운전에 포함이 돼서 그 처벌 대상이 되고요.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차가 스포츠카예요? 이게 그 탑승하신 차량이요. 예. 크라이슬러 다지 챌린저 SRT 헬캣이라는 차인데요. 이게 그 영화 분노의 질주에 나온 차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마어마한 차거든요. 이게 485마력에 6.4리터의 헤미 엔진. 그러니까 뭐 방구형 엔진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게 차량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당시
당시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과 박혜미 씨의 충격이 엄청나게 정말요. 컸을 네, 것 같아요. 네, 충격이었을 네. 것 같아요. 일단 뭐 박혜미 씨가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0살 된 여성분이 사망을 했는데 이 여성분이 바로 이제 박혜미 씨가 교수로 재직한 그 대학교의 제자예요. 그래서 방학 도중에 인턴으로 한번 써보려고 자기 회사에 데려간 거거든요. 아유. 정말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남자 배우 유대성 씨라고 계신데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술자리가 있으면 끝까지 챙겨서 배우들을 챙기는 사람이래요. 네. 음주운전하지 마라. 이분은 이 박혜미 씨 제작하는 그 뮤지컬의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네. 유대성 씨 지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네. 정말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빛을 크게 보지 못한 무명의 배우잖아요. TV에 한 번 나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런 일로 TV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황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식을 차리게 됐고 입원한 병원 내에서 경찰 조사가 아주 잠깐 30분 정도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 황민 씨는 진술에서 이날 단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아시안게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축구 경기를 봤고 술자리를 거기서 끝내기 좀 아쉬운 마음에 술을 더 하려고 장소를 옮기려고 했고 딱히 정해둔 목적지는 없이 단원들과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차를 타고 교회로 가던 중에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연찮게 여기 이제 배우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알아서 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축구를 보기 위해서 그 술을 먹은 건 아니에요. 네. 연습이 끝나고 나서 황민 씨가 연출자이기 때문에 그 연극 그 준비하면서 좀 약간 나쁜 부분 좀 지적하기 위해서 흔한 말로 혼내려고 그 술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배우들은 술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왜냐면 혼나는 분위기니까. 황민 씨만 만취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대표의 남편이자 연출자 아닙니까? 권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탔다라고 저는 이렇게 일단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뭐 네. 이 정도 반응이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것에서 박혜미 씨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자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유족 측 쪽에선 이래요. 황민 씨가 평소에 좀 술을 많이 먹고 배우들에게 좀 강압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제왕이에요, 제왕. 근데 대한민국이니까 여러 개 지방에서 끊임없이 다 해고 억지로 먹인 겁니다. 내가 술 마쳐 먹여요. 많이 들었어요. 수천 원 들었다고. 아무도 걱정 되냐. 시키면 술을 못하니까 아무도 참아야 된다 이런 거.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지. 좋아서 으쌰으쌰 했겠지만 강압적으로 먹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고 혼나야 되는 거고 진짜 그건 문제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거다. 그러니까 박혜민 씨는 늘 남편의 잘못된 점은 처벌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혜민 씨가 이제 유대성 씨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유가족 측은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 상황에서 박혜민 씨가 장례식 비용을 냈는데 유대성 측 이제 아버지께서 취소를 시켰어요. 네. 저는 박혜민 선배님이 저랑 되게 많이 일상에서도 되게 비슷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이제 이 사건 나고 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본인의 그 선택으로 인한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고통받지 않게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 정확히 하라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미리 그런 얘기까지 해요? 네,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모든 나머지 가족이 같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지금 그 박혜민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유가족을 계속해서 뭐 만나 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럼요. 거기다가 제자이고 그럼요. 정말 아끼던 후배였는데. 저는 아쉬운 게 박혜미 씨가 자기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원래 사망자와 유족들한테 가 있다가 이게 박혜미 씨한테 다 넘겨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돌아가신 분이랑 돌아가신 가족분이 더 슬프지 어떻게 맞아요.
박혜미 네, 씨만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황민 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번에 기사 나와서 처음 알았어요. 같은 거기 연출을 하셨구나. 예. 뭐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뭐 그 전에 너무나 유명했고요. 또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진짜 뭐 모습을 좀 이렇게 방송에서도 좀 보여줘서 저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충격이 보통이 아닐 거 본인도 그렇지만 박혜민 씨도 그렇고요. 예. 부부 생활은 어땠나요, 두 분? 그러니까 황민 씨랑 박혜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한 그런 부부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박혜미 씨가 자신의 삶을 닮은 이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해서 나는 남편과 싸우면 경찰이 찾아올 정도로 경찰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우린 정말 크게 싸우고 크게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이 참 불같은 성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연 담당도 하고 있다 보니 들리는 풍문으로 추측을 하자면 일단 박혜미 씨는 공연계에서 특히 그 나이대에서 굉장히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예요. 일단 중장년층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연기를 너무 잘하고 본인이 연출자로서도 배우로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박혜미 씨의 이름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황민 씨의 이름은 비교적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이게 남편으로서 내가 아무리 아내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누구의 남편으로 불리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고 예, 조금 예. 스트레스일 수도 있었을 예. 것 같아요. 많이 스트레스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 연예인의 가족으로 산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내 그늘 속에서 사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 극단 자체도 아내가 대표고 그곳에서 이제 연출자로 있는 것이고 본인의 능력을 계속해서 입증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거기다가 황민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박혜민 씨랑 술 때문에 마찰이 잦았던 분이거든요. 박혜민 씨가 실제로도 황민 씨에게 술 그만 마셔라, 술 이렇게 마시지 마라라고 잔소리와 조언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화 중에 하나가 박혜민 씨가 술 마시면 꼭 대리운전을 해라, 제발 대리운전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박혜민 씨가 이거 신청을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지정된 그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님을 부르게 되면 아내에게 그게 띵동하고 대리기사님이 이제 뭐 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남편에게 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사실 이 기사 보고 되게 진짜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 성채는 올해 게다가 고3이거든요. 근데 그 촬영한 당시에 되게 화목했어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느낀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성채 형은 또 공부 되게 잘해요. 서울대 대학 중이고 그랬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가정이고 진짜 남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뭐 근데 이 음주운전 때문에 너무 이제 그냥 제가 연락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예. 박혜미 씨는 지금 뮤지컬에 출연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박혜미 씨의 뮤지컬 활동은 어떻게 되는 맞아요. 건가요? 예. 박혜민 씨는 일단 자신이 출연 중인 뮤지컬 5 캐럴에서 하차를 했고요. 자신이 연출하고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이죠. 키스 앤 메이크업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키스 앤 메이크업은 연출하고 출연도 하는 상황인데 더 이상 배우로 무대에 오를 수는 없다. 뮤지컬을 접을까 생각도 했지만 여기 출연한 다른 배우들의 생존이 걸려있지 않나. 그렇죠. 나 하나 때문에 막을 내릴 수는 없으니 진행은 하고 나만 물러나기로 했다. 5 캐럴은 일단 일주일 분량 출연은 연기시켰지만 이후에도 쉽지 않다. 계약 관계가 있어 출연하는 게 맞지만 도의적으로 이해해주면 고맙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에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벌을 심하게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심신미약 상태라고 이게 뭐 이렇게 죄가 줄어들고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술이 것도 문제다라는 저는 어떤 말도 그쵸. 안 되는. 음주운전만이 아닌 음주 자체를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게 시급하다고 느끼는 게 주변에 자꾸 그냥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 진짜 그래서 막 안 돼요, 안 돼. 막 빨리 대리 부르고 택시 타고 가라고. 근데 이런 거는 술 취하면은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 이걸 불어야만 시동이 걸리는 그런 아, 개발이 그것도 되고 너무 있거든요.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대리운전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최고죠. 외국인이 놀라요. 최고. 몰라요. 예.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 3만 원 아끼려다가 정말 평생을 골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큰 문제인 거죠. 말씀하신 건 너무 동의를 하는 게 이제 전 학생들 이제 만나니까 이것도 교육해야 된다고 전 진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우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음주에 대한 거는 아예 없죠. 사실 이런 프로에서 교육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굉장히 좋은 프로죠. 한 분으로 들으시오. 청소년들이 권합니다. 칭찬으로 끝나네요. 교육이에요. 예. 천년지 마실 대계가. 때부터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술, 음주라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귀결되면 이 범죄가 된다는 거를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녹화 중에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는 그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원 차트 역주행으로 인기를 얻은 가수 한동근 씨도 지난 8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황민 씨에 이어서 한동근 씨마저도 이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이 된 건데 팬들도 이거는 감싸줄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한동근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사과 의지를 표시를 했고 또 한동근 씨도 실망을 시켜드려 너무 죄송하다라는 자신이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때가 때이니만큼 이게 연예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이런 식의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거, 이것은 단순 자숙 그리고 벌금형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아마 한동근 씨에게도 이미지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내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또 다른 스타가 있었죠. 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타고난 개그감으로 정말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죠. 거성 박명수 씨인데요. 그 박명수 씨의 아내 한수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9일이죠. 그 한수민 씨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코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지와 약지를 코에 갖다 대는 행동이었는데 성인이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죠. 그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한수민 씨 SNS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라이브 방송이 이제 팔로워들한테 이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아마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도 꽤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연예인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직접 방송을 출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러한 소위 좀 저급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 게다가 한수민 씨는 지금 10살짜리 아이를 둔 엄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그런 폐륜 손동작을 했다니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를 네. 이거 말해도 되나요? 네. 저도 되게 자주 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믿기 힘든 얘기를 할 때 믿어달라고 하면서 저는 저 행동을. 안 돼요, 안 돼요. 방송이나 안 이런 됩니다. 데서 하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사석에서. 그래도 안 돼. 평소 잘. 저게 이제 보면은 10대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저게 무슨 짓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그런 행동을 하면 어른한테 혼나죠. 아니 90년대 한참 그때 유행했던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거고 제가 뭐 조심스럽게 좀 입을 좀 떼자면 뭐 선배님의 또 형수님 아닙니까? 근데 이 행동은 나쁜 행동이죠. 계속 믿어달라는 행동을 정말 끝까지 이게 믿음이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지금도 하지도 않는 행동을 지금 이걸 했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네. 저기 이제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라이브로 학생들 이렇게 뭐 무료 상담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뭐 밤 늦게까지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라이브 그 플랫폼 자체가 되게, 왜냐면 계속해서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바로 나가버려요. 요즘 학생들이 쓰는 유행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프로에서 학생들이 유행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따라했잖아요. 요즘엔 다 소위 말하는 BJ나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유행어를 써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란이 커지자 한수민 씨가 공식 입장을 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문을 올린 건데요.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논란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말하자면 한수민 씨의 이런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전에도 타 방송에서 한번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질타를 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 내 가족이 방송에 같이 출연하고 싶다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인기 이렇게 같이 활동을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분명히 이제 데뷔죠. SNS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네. 생각을 해서 저 강아지도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가족분이 이렇게 SNS 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글은 못 쓰게 할 것 같아요. 글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글이. 사실 요즘 사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 찍혔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글이 약간 사람이 약간 취하면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글은 길게 안 써요. 원래 말도 잘은 못하지만. TV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SNS 활동을 할 때 그렇게 글 하나 사진 하나 올릴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까지도 고민 한번 하고 올린다는 것을 보통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춤법만 틀려도 욕을 엄청 먹죠. 맞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맞춤법을 잘 몰라가지고 가끔은 그 검색 이게 엄청 해요. 뭐지 이럴 때도 있어요. 맞춤법 번역기 돌려봐야죠. 네, 이번에는 아내의 실수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얻고 방송을 중단해야 했던 스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진 빚보증으로 그 2014년에 전 재산 임시 압류 통보를 받은 그 방송인 김구라 씨 얘긴데요. 2015년 4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처형의 빚보증을 섰는데 처형이 도주했다. 그래서 아내가 김구라 씨 몰래 빚을 갚으려고 5부, 7부로 지인에게 돈을 꾸는 바람에 2010년에는 이게 5, 6억이었던 빚이 2013년에는 9억 7천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나서 이 빚이 17억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자가 3년 만에 5억에서 17억이면 12억이 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제 김구라 선배님의 이제 전 아내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심성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남 부탁을 거절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에게 이제 돈을 좀 빌려주고 보증도 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빚이 좀 쌓여가고 급하다 보니까 지인에게 또 돈을 빌리고 사채까지 쓰게 돼서 이렇게 빚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자가 소유였던 집까지 뺏기고 난 다음에 빚이 17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값까지 합치면 진짜? 빚이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일단 20억은 넘는다라는 소리니까. 그리고 김구라 씨는 그동안 방송에서도 아내 일세 친인척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액수가 굉장히 크고 그 때문에 내가 공황장애가 왔다라고 그냥 오픈을 한 바가 있죠. 김구라 씨는 이런 고민을 주변에 이제 정말 친한 몇 분한테는 이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5부, 7부의 이자를 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누군가가 살짝만 설명을 해주시죠. 얘기 높은 설명해 이자죠. 주세요. 들려보셨으니까. 아니요, 왜? 제가 5, 7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절대 사채를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SNS에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봤는데 돈 빌려달라 하시는 분, 도와달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안 해줄 시에 사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제가 항상 밑에 쓰는 게 사채만큼은 쓰지 마시고 사채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꼭 쓰거든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사채예요. 그 7부라고 하면은 84% 정도니까 84%. 연 80. 1년에.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2배라고 그냥 쉽게 놓고 생각하면은 3년이 지났잖아요. 2의 3승이니까 곱하기 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빌렸으면은 3년 후에는 8. 그 이자가 붙은 데에서 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복리야. 정말 약간 조금 씁쓸하게 했던 거는 김보라 씨 아들 김동현 군, 그때는
꼬마아이였잖아요. 그 아이까지도 이제 엄마의 빚에 대해 얘기했던 거였어요.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김구라 씨가 동현 씨랑 같이 출연을 했어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동현이가 여태까지 번 돈을 다 엄마가 다 썼다. 그래서 동현이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옆에 있던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말은 다 진실이다. 그리고 엄마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 사실 이거를 말하는 데까지는 아들 입장에서는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결국 김구라 씨도 힘든 선택을 하게 이르릅니다. 네.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보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 기간을 거쳐서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날선 다툼이 계속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되더군요.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현이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과정까지 쭉 밝혔습니다. 네. 김구라 씨가 2015년에 합의 이혼을 하면서도 아내의 채무를 함께 갚아가기로 한 것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 부인의 빚을 내가 갚겠다라는 건데 김구라 씨는 이렇게 아내의 빚을 떠안은 이유에 대해서 17억이나 되는 금액을 자신이 갚는 결심을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당하면 애 엄마가 구속이 되는데 내가 방송을 하는데 본인 마음이 잡히지가 않을 거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은 그 본인과 동현이의 생활마저도 이제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해준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주변의 응원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느껴도 김구라 씨는 정말 책임감 있고 좋은 아빠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기자님들 중에서 김구라 씨의 지금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네. 썼겠죠. 최근에 연애 중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실 아니 이제 싱글로 돌아왔는데 만나면 어때요? 그게 무슨? 예. 그럼요. 좋은 문제될 게 자기 없습니다. 데스티니 예. 만나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게 좋은 분 이렇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소개팅을 저는 그 얘기죠. 하고 계시는 그리고 거 같아요. 의외로 저는 몰랐는데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김구라 씨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뭐 결심이었을 텐데 아내의 빚을 같이 함께 갚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남편의 빚을? 뭐 저희 가족도 빚이 좀 있었는데 제가 거의 다 갚아가거든요. 근데 엄청 싫어요.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근데 그건 있어. 빚의 종류, 이를테면 도박빚 이런 건 안 되죠. 갚아주면 안 되죠. 그냥 보내야죠.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질 수밖에 없는 빚이었다면 그거는 가족이고 앞으로도 같이 우리가 살아갈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네. 결혼 이제 하기 전에 네. 이제 그 저희 아내가 아무런 뭐 빚도 없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치아 교정을 했는데 네. 결혼하고 일주일 뒤에 이 교정비를 내야 된대요. 네. 한 2천만 원 돈 됐거든요. 엄청 비싸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봤죠. 이거는 어머님이 내야 되는 거냐, 내가 내야 되는 거냐. 반반 내야죠. 하기 전에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내 책임이니까 굉장히 관심을 하다가 그럴 수 있다. 결국은 네. 제가 다 냈지만 결혼을 조금 일주일 뒤에 했다면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만 보면 온실 속의 화초 같으신 분인데 네. 박보검 씨인데요. 네. 이분도 가족 때문에 큰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눈망울이 사슴 같은 남자 우리 박보검 씨. 미남 전문 기자. 아 요즘 장발이 너무 멋져요. 그렇죠. 저도 해볼까요? 아니요. 제가 하는 건 어떨까요? 안 돼. 참아라. 아바를 권해드리고 그러지 싶습니다. 말아라.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남자에게도 그늘이 있었습니다. 박보검 씨는 부모님 때문에 파산 신청까지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요. 박보검 씨가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빚 독촉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대부업체가 박보검 씨에게 요구한 빚은 무려 8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갓 데뷔한 20대 배우가 어떻게 그렇게 빚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바로 박보검 씨의 아버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박보검 씨가 15살 때의 일입니다. 지난 2008년에 사업을 하던 박보검 씨의 아버지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돼요. 3억 원 정도를 빌리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박보검 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빚도 갚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원금 3억 원이던 그 빚이 해가 가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고 불고 불어서 2014년에 8억까지 불어나게 된 거예요. 대부업체는 이제 박보검 씨가 뭐 활동도 하고 있고 배우로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보검 씨에게 연대 보증인으로서 아버지 대신 빚을 갚아라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도 약간 좀 사람들이 좀 궁금하다,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했었던 게 박보검 씨 측에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14년 말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박보검 씨는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때 미성년자 중학생이어서 아버지가 대출을 받은 것도 나를 보증인으로 세운 것도 몰랐다. 연대 보증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법원은 박보검 씨가 아버지의 빚 중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하해 공고를 했었어요. 하지만 박보검 씨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을 냈는데요. 소득보다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빚을 대폭 탕감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이때 그 박보검 씨는 영화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했지만 무명인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영화 차이나타운에서 빚에 쫓겨서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연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그 눈빛이나 막 그 절절한 연기가 이런 경험에서 또 바탕이 그게 된 본인 것 빚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빚이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뭔가 좀 가슴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 2014년 3월 달에 그 박보검 씨가 파산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 줬고요. 법원은 박보검 씨의 이제 소득에 대한 조사를 이제 거쳤고 3천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는 이제 탕감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합의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박보검 씨가 그 응답하라 1988에 출연 막 뜨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럼 파산하게 되면은 박보검 씨한테는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그 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제 파산자로 분류가 돼서 뭐 취업 등이라든지 뭐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파산 절차가 종료가 된 상황이라서 현재 그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빚을 떠안은 박보검 씨는 연대 보증 제도의 전형적인 피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빚 때문에 아버지랑 좀 사이가 좀 멀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우리 박보검 씨가 얼마나 대견하냐면 우리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그 효심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럼요. 모르겠어요. 심정이 얼마나 네. 심성이 잘생겼다고요. 심성이 너무 잘생긴 거죠. 그렇죠. 이 와중에 또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박보검 씨가 실제로 만나보면 가족 사랑이 대단해요. 그래서 언론사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뭐 방송 인터뷰에서도 가족 사랑을 좀 많이 드러낸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에서 가족 사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펑펑 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그 뭔가 좀 사무친 그 속의 이야기를 꺼내는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도 울었지만 박보검 씨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카메라 밖에 있는 제작진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보검 씨는 이후에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가족 사진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의 모습을, 나를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지만 함께 찍은 사진이 없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많이 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나 또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빠와 남동생이 있는데 네. 이분은 다름 아닌 남동생 때문에 비난을 받은 여배우가 있다고 해요. 네. 어떤 스타의 얘기인가요? 얼마 전에 그 인랑이라는 영화에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던 바로 한효주 씨 동생이죠. 한모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2013년도 7월에 그 공군 제15 특수 임무 비행단이라고 거기에서 그 한효주 씨의 남동생이 근무를 했는데요. 그 한모 중위가 중위로 인해서 가혹행위를 받고 김모 병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족들은 직소상관이었던 한중희에 대한 뭐 책임이 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암기 사항이가 있으면 제대로 못 외운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괴롭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대학 나온 놈이 그것밖에 안 되냐, 뭐 인격성 모독적인 발언도 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연병장을 돌리는 뺑뺑이도 시키고. 완전 군장. 이게 군대에서 이렇게 특히나 또 보통 이게 병사들끼리인데 간부님한테 당하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바로 김일병이 다니던 고려대 학생들 때문인데요. 이때 같은 과 선배인 B 씨가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독면을 포함한 완전 군장을 시킨 채로 연병장을 수없이 돌리고 본인의 과실을 모두 신병의 탓으로 돌리며 끝없이 정신적으로 압박했던 A중이가 가해자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랐는데 이제 일부 학생들이 그 A중의 누나가 누구냐라고 계속 이제 글이 올랐는데 거기서 한효주 씨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번 일도 한효주 씨한테 불똥이 튄 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론의 분노가 이 한중희의 누나인 한효주 씨에게 고스란히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한효주 씨가 거론되는 기사의 댓글은 다 악성 댓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이 막 혼재된 그런 댓글이 많았고, 그때 또 한효주 씨가 개봉을 했던 영화가 세시봉이라는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작품의 어떤 호불호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10점 만점에 1점을 주는 별점 테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닌 게 한효주 씨가 출연한 광고에도 불똥이 튀게 됩니다. 광고주 업체에 항의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을 모델로 기용하지 말아라, 뭐 불매운동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까지 하고 광고 포스터가 찢겨 나가거나, 그리고 한효주 씨가 뭐 팬들을 만나는 그런 행사 자리가 있다면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서 한효주를 못 나오게 해달라라는 압력을 가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포털 사이트에 한효주 퇴출 서명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아이고, 남동생 때문에. 예. 그 김모 병사가 죽고 나서 6개월 뒤에, 그러니까 2014년도 1월 달에 그 공군이 그 김일병의 사망에 대해서 자살로 결론 지어가지고 일반 사망이라고 판단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해 8월 14일, 그러니까 그로부터 7개월 후에 다시 이제 번복을 해서 피해자를 순직 처분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가시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효주 씨의 아버지가 그 예비역 공군 중령이었고, 한효주 씨가 또 공군 홍보대사로 또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일병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중희 또한 중령 아버지가 뒤를 봐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스타의 가족들 이렇게 구설에 오르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것 같으세요? 네. 스타의 가족들이 구설에 가끔 오르는 이유들은 스타의 가족 중에도 본인이 스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믿는 구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나 누구 가족이잖아, 나 못 믿어? 내가 실수하면 내 뒤에 누구 있어? 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그걸 모르는 가족들이 꽤 있어서 가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완전 그 친형제보다는 그들의 주변인들이 얘 누구 누나잖아, 얘 누구 오빠잖아 이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용당하는 경우,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만큼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뭐 인기가 없다면은 사실은 어떤 짓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겠죠. 예. 그럼 관심 자체가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공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2016년 리우 올림픽의 열기로 전 세계가 뜨거웠던 당시 어머니 때문에 때 아닌 논란이 됐던 스타가 있었다면서요. 네, 예. 바로 풍문쇼의 전 안방마님이었죠. 바로 최여진 씨 이야기인데요. 최여진 씨의 어머니 정모 씨가 리우 올림픽에서 활약 중이었던 양궁 국가대표 선수죠. 기보배 선수에게 욕설을 퍼부어서 논란이 된 건데요.
당시에 이게 또 왜 더 문제가 됐냐면 이 시점이 하필이면 그 양궁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본선 당일이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양궁은 굉장히 예민한 스포츠고 멘탈과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명인의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이제 인신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티즌들의 비난을 많이 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배우 최여진 씨 어머니랑 양궁 선수 기보배 씨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저격을 한 거죠? 이렇게 알고 지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 보도된 기보배 씨의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최여진 씨의 어머니가 이제 SNS에 욕을 올린 건데 일단 먼저 기보배 선수의 아버지의 멘트부터 좀 보자면 보배가 개고기를 먹는 날이면 경기를 잘 풀어나가더라. 중고등학교 때 개고기를 먹은 날은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어떤 좋은 성적의 비결 중에 하나를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최여진 씨의 그 어머님은 이 인터뷰 사진이랑 그 기보배 씨의 부모님을 이제 모욕하는 욕설이 담긴 내용을 이제 SNS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죄송하고요. 무식해 보이지만 욕 좀 할게요. 한국을 미개한 나라라고 선전하냐? 잘 먹으면 네 뭐뭐나 쳐드시지. X. 예. 네 속으로만 생각하고 처먹어라 라고 글을 남겼고요. 해시태그도 이제 기보배 미친 X, 뭐 한국 망신시키지 맙시다. 뭐 이런 거를 남겼습니다. 이 글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SNS에 이렇게 좀 심한 욕설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최여진 씨 어머니는 경기도 양평에서 1,000평 부지로 애견 호텔을 하고 있었어요. 그 위탁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여진 씨 어머니는 평소에도 유기견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던가 좀 애견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평상시에도 많이 드러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봤는데 엄청 많이 키우시던데요. 네. 유기견. 한두 마리 수준이 네, 아니라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최근에 그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개고기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은 인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많이 요즘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 사이에. 근데 그 최여진 어머님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 이제 욕설을 남겨가지고 문제가 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최여진 씨 어머님 발언 때문에 이제 최여진 씨가 또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일부 이제 그 네티즌들은 최여진 씨 인스타그램하고 그때 당시 정글의 법칙에 나왔는데 거기 찾아가서 악성 댓글을 답니다. 뭐 편집을 시켜라, 하차시켜라 이런 글을 남기고 심지어는 뭐 헌법을 바꿔서 연좌제를 부활시키자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그 연좌제는 지금 폐지됐고 사실은 진짜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 연좌제가. 연좌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공신께서. 예를 들어 북한을 찬양했어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빨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빨갱이에요. 취업도 안 되고 뭐 공무원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연좌제예요. 그때 최여진 씨가 드라마 촬영 중이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풍무쇼도 했을 때였어요. 딱 그 MC셨죠.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곁에서 보기도 했었는데 일단 드라마 촬영 중에 그래서 촬영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필로 사과문을 최여진 씨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은 전혀 아무 잘못도 없고 뭐 그 일을 뒤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바란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사태가 자신이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애가 되고 또 많은 항의가 빗발치다 보니까 당사자인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뒷수습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최여진 씨는 그 어머니의 말에 그 옹호한 건 아니에요. 좀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했던 게 가장 큰 잘못이다라면서 어머님의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최여진 씨가 우리 풍문쇼 MC셨잖아요.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보배 씨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잘 원만히 잘 해결을 했다,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얘기 나눠볼 스타는 연예가의 대표적인 자식 바보,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출연하는 작품마다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 손동희 씨. 빨간 양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우리 준이, 빈이 정말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너무 막내까지 태어난 현재는 3남매 아빠인 거죠. 손동희 씨.
네, 그런데 성동일 씨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데에는 그 뼈아픈 가족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성동일 씨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다라고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참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누나와 단둘이 남의 집에서 살았는데요. 이곳이 전라남도 화순군이라고 해요. 10살 때까지 동네 어르신들이 지어준 이름 성종운이라는 이름을 불렸고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중학생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의 성동일이라는 이름을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성동일 씨의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그냥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뭐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단순히 힘든 것뿐만 아니라 성동일 씨가 10살 무렵에 억지로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을 이제 다시 합치게 됐는데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력, 폭언 그리고 방치 때문에 성동일 씨가 그렇게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꿈이 나는 이 집을 나가서 살 거야 였어요. 성동일 씨는 2013년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아버지가 미워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동일 씨는 인터뷰 때 보통 배우들이 보면 가족사 많이 얘기 안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서 꼭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도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런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그 새아이의 공부를 더 열심히 봐주고 그리고 촬영이 있으면 그 시간이 되는 아이들하고 그 주변에서 꼭 캠핑을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성동일 씨 좀 약간 이게 정말 한이 맺혔었나 봐요. 우리 아버지 반대로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숨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버지한테 자라서 너희들한테 더 듬뿍 많이 잘해주고 싶어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아빠의 마음을 정말 알고서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제 성동일 씨에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아주 짠한 얘기를 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지금까지 아내와 결혼식도 못 올린 채 아이 셋을 낳았다.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할 때 가격 생각 안 하고 먹으라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가난이라면 치가 떨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돈돈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원래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정작 본인은 더 힘들고 아프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네. 잠깐만. 저 딴 사람 해주면 안 돼. 나 이게 아버지 얘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하니까 계속 감정이 이제 복받쳤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서 이제 화해를 하긴 했는데 죄송하단 말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얘기하는데 계속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마음이 좀 그랬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그냥 자존심을 굽히지 못했던 게. 아버님하고 그렇게 뭐 아는 분도 있지만 왜 좀 사이가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한없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저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다라는 의견이 좀 대립이 되다 보니까 아니 모든 게요. 그래서 이제 안 보게 된 거죠. 몇 년 안 봤었어요. 그래요. 네. 참. 이분 또 얘기하면 또 저는 그 늘 웃는 모습만 봤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SNL에서도 그렇고 동공 연기의 달인 김민규 씨, 눈을 이렇게 돌리는 특화된 코믹 연기 때문에 개그맨으로 오해받는 배우이기도 해요.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거든요. 저도 정말 죄송하지만 개그맨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김민규 씨가 동공 연기 전문 배우이기 전에
스님 전문 배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김민교 씨는 데뷔작이죠. 영화 성철에 이어 동승까지 유독 스님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스님 역할을 많이 하게 된 데는 가족과 연관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김민교 씨 종교가 불교 아니었나요? 아, 불교 아닙니다. 김민교 씨가 믿는 종교는 바로 민교, 나 자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갑작스레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진짜? 김민교 씨 종교가 불교 아니었나요? 아, 불교 아닙니다. 김민교 씨가 믿는 종교는 바로 민교, 나 자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갑작스레 스님이 된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사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었죠. 아, 아버님이 스님이 되셨어요. 예. 스님이 되셨다는 거는 원래 스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민교 씨 아버지는 이비인후과 전공이었어요. 그리고 동아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을 운영한 병원장이었는데 이 병원이 또 그 M본부랑 같이 협력을 해서 지정병원이 되어가지고 드라마에 또 유독 자주 나오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확실히 좀 그렇게 크게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좀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집 대지랑 정원이랑 다 합쳐서 그 넓이가 그러니까 그 지대가 한 1,500평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서울 정말 시내 어디 모처에 그러니까 정말 1,500평. 그냥 돈 걱정은 없이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교 씨와 친했던 배우 김영준 씨가 있잖아요. 근데 김영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민교 집에 가면 중견 탤런트 선배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셨다. 김민교 때문에 강남에 처음 가봤고 패스트푸드점도 처음 가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튀는 그런 학생이었나 봐요. 하지만 김민교 씨의 그런 부유했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김민교 씨가 고3이 됐던 그 시기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됐고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근데 그 형편이 안 좋아진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올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10년간 판자촌에서 생활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너무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일단 김민교 씨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자마자 군입대를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 첫 휴가 때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절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절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머리를 깎으시고 나는 스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김민교 씨의 아버지는 사기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이후로 이제 속세를 끊고 출가를 결심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김민교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아버지를 빼앗아간 것 같다. 난 스님이 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거의 안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거의 끊겼다시피 했는데 이후에 김민교 씨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찰 근처로 마을에 그 집을 옮겼다고 해요, 김민교 씨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근거리에 살면서 거의 뭐 계속해서 아버지를 돌봐드렸다고 하고요. 지극정성으로 긴 세월 동안 출가한 아버지를 못 뵀던 것만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또 모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김민교 씨의 진심이 통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초에 그 3개월밖에 못 사실 것 같다던 아버지가 3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김민교 씨 결혼까지 보게 되셨거든요. 김민교 씨가 이제 한 방송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가셔서 안타깝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김민교 씨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미웠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의 큰 뜻이 있었다는 걸 알고 조금 다시 더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었던 거죠. 슬피 씨는 어떠세요? 예. 저도 좀 많이 잘 사는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차가 2대였습니다. 차에 핸드폰도 있었어요. 그게 살았죠. 카폰이 그 당시에는 정말 흔치 않았죠. 그
굉장히 잘 사는 편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딱 IMF가 왔죠, 제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다 떨어지게 되고 빚도 많이 지게 되고 빚쟁이들도 많이 찾아오고 제 컴퓨터에 빨간 딱지가 붙고 그런 경험하면서 뭐 조금 멀어지는 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은 누구보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모든 뭐 라디오, TV, 뭐 SNS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돈 없다는 얘기 그만해라. 좀 있으시나요 이제?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아, 돈 이제 생기고 있어요. 줄이고 축하드려요. 있죠. 네. 축하드립니다. 창피하다. 그래서 초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머니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데요. 어머니의 빚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그런 톱스타가 있다고요. 네, 천만 영화죠. 영화 신과 함께 2에서 굉장히 뭐 존재감 있는 역할을 했던 올해로 배우 생활 26년 차 베테랑 배우 이정재 씨 얘긴데요. 이정재 씨 하면 약간 도회적인 이미지 그리고 뭔가 세련돼서 부잣집에서 자랄 것 같다라는 그런 사실 이미지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정재 씨가 어린 시절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진 않았다고 해요. 좀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자랐다는 얘기가 안 들려졌어서 굉장히 더 조금 더 약간 노력하는 배우였구나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정재 씨가 어머니의 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정재 씨가 어린 시절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진 않았다고 해요. 좀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자랐다는 얘기가 안 들려졌어서 굉장히 더 조금 더 약간 노력하는 배우였구나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정재 씨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정재 씨가 빚을 진 게 아니라 어머니의 빚 때문에 이정재 씨가 돈 많이 오른 건데요. 이 박보원 씨처럼 연대보증의 피해자인 건가요? 어떻게? 이 사건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더라고요. 알려진 거는 2015년 11월에 소장이 접수되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사건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95년에 A 씨라는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B 씨를 알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드라마 모래시계 열풍이 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 B 씨가 모래시계 배우 이정재의 어머니이다 라면서 자신을 소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B 씨가 97년에 빚을 갚아야 하니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자산가인 A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라면서 부탁을 하면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A 씨는 일단 이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아들이 유명 연예인이고 이 유명 연예인이 어디로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정재 씨 어머니에게 2000년대 초까지 총 4차례에 거쳐서 1억 9,37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원금은커녕 이자도 계속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씨가 결국 2000년 8월에 이자까지 다 합친 금액이죠. 2억 49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정재 씨 어머니가 이 요구를 듣고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어찌됐건 어머니가 아들 이정재 씨 이름을 대고 이렇게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정재 씨는 대처를 어떻게 했나요? 그때 당시? 이때 이정재 씨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정재 씨가 직접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6천만 원을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A 씨는 이정재 씨의 어머니가 있는 미국으로 쫓아가서 이정재가 지불한 나머지는 내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미국 가서 쫓아가서 각서를 받아왔다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빚을 받아낸 건가요? 그 이정재 씨 어머니가 이행각서까지 썼지만 사실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그 A 씨가 2005년도 4월에 그 이정재 씨 어머니를 사기죄로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정재 씨가 다시 나서서 고소를 취하해달라면서 6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A 씨는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6천만 원을 갚았잖아요. 그래서 갚았으니까 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B 씨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빚의 일부죠. 100만 원만 송금을 한 게 전부였다고 해요. 이정재 씨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A 씨는
2015년 4월 이정재 씨의 어머니 B 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요. 이정재 씨 측은 이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하했고요. 서울중앙지법 제208 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정재 씨 측은 2000년도에도 6천만 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갚았다. 2000년 돈을 갚았을 때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내용을 써서 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A 씨 측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게 그 이정재 씨 어머니가 6,100만 원만 갚았다.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이정재는 빚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는 채무 인수에 해당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5년 전에 빌린 돈을 이정재 씨가 사실은 그러니까 연대 보증을 한 건 아닌데 근데 어머니가 이게 구속당하거나 뭐 이게 소송을 당하니까 갚아줬었던 전례가 있고 지금 이 소송을 다시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네. 이정재 씨가 이겼어요. 그 A 씨가 이정재와 이정재 씨 어머니에게 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이제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요. 이정재 씨의 손을 들어줘서 그 당시에 밝힌 입장이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A 씨가 명목상 채권 금액을 유지하는 것보다 채권을 감액해 변제받는 것이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재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고 했고요. 이정재 씨가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서 해당 사건은 합의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 없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때문에 논란이 된 스타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시 여겼던 그 고마움과 미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쇼는 다음 주에 더욱더 반짝반짝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